분양가는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억 원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샀다고 믿었습니다. BTX는 늦어졌고 상가는 비었습니다. 도시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빚이었습니다. 다음 유령 신도시는 어디일까요? 그 다음은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아파트 단지를 한번 보십시오. 높이 30층이 넘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 넓은 공원,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 누가 봐도 살기 좋은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이 켜지는 집이 절반도 안 됩니다. 상가는 텅 비어 있고 입구에 붙은 임대 현수막은 색이 바랠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분양 당시 이 아파트 1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요? 5억 원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10억 원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유령 신도시라 불리는 곳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사람들이 떠났는지,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 혹은 앞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그 동네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사실 어디서도 이렇게 깊게 다뤄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왜 구독을 눌러야 하는지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 신도시의 아침입니다. 지하철역 앞, 원래대로라면 출근하는 사람들로 분배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개찰구를 지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역 앞에 조성된 상업지구. 분양 광고에는 스타벅스, 대형 서점, 프리미엄 마트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엔 부동산 중개업소와 편의점 하나, 그리고 문을 닫은 채 먼지가 쌓인 상가들 뿐입니다. 한 상가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여기가 제2의 판교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말만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죠. 지금은 임대료를 반값으로 내려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 가치가 가장 높은 신도시로 불렸던 곳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가 들어온다는 발표 하나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청약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분양가가 10억, 15억을 넘어도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시는 왜 이렇게 텅 비어버린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몇 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모든 신도시는 희망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오르면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철도와 도로 같은 교통망을 연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표가 나오는 순간 부동산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교통이 좋아진다, 일자리가 생긴다, 제2의 강남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뉴스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건설사들은 이 기대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감도, 유명 배우가 등장하는 광고, 얼리버드 특별 공급이라는 문구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신도시 개발 계획은 보통 착공부터 완전한 인프라 완성까지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는 초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분양은 계획 발표 초기 아직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즉, 사람들은 완성된 도시가 아니라 완성될 도시에 대한 약속을 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면 신도시는 성공합니다. 판교, 위례처럼요.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지는 속도가 사람들의 기대보다 훨씬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령 신도시가 탄생합니다.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국이 부동산 열기로 들끓던 시기,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부터 견본주택 앞에 줄을 섰습니다. 오늘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한 40대 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세로 살던 서울 외곽 빌라에서 벗어나 가족들에게 넓은 새 집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청약에 3번 떨어진 끝에 4번째 시도에서 당첨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는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도 신축 아파트에 사는구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심지어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지역 곧 GTX 뚫린다더라. 지금 사두면 3년 안에 2배 오른다더라며 그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이 시기 이런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 수십 곳의 신도시에서 비슷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조급함 속에서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는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얼굴로 돌아오게 됩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주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GTX 개통이 3년 미뤄졌대. 상업지구에 들어오기로 한 대기업 다른 지역으로 갔대. 바로 옆 부지에 아파트가 2만 세대 더 들어온대. 이 세 가지 소문 중 하나만 사실이어도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통망 지연은 신도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애초에 이 도시를 선택한 이유가 서울까지 30분이었는데 그 약속이 미뤄지는 순간 신도시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립니다. 상업시설 유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했던 제2의 판교는 결국 대형마트 하나 들어오지 않는 조용한 배드타운으로 남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급 과잉. 이게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한 지역에 계획된 아파트 물량이 실제 그 지역의 인구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지르면 살 사람보다 팔 집이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순간 신도시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다들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주 첫 해, 이 신도시의 입주율은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40%는 텅 빈 집으로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밤에 이 단지를 드론으로 촬영하면 불이 켜진 창문보다 꺼진 창문이 훨씬 많은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걸 두고 성냥갑에 성냥이 몇 개 안 남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시간이 갈수록 쌓여만 갔습니다. 건설사들은 잔금을 받기 위해 발코니 확장 무료, 중도금 무이자, 심지어 계약금 5%라는 파격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그럼에도 팔리지 않는 물량이 계속 쌓였습니다. 한 건설사 분양 담당자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완판됐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사실 뒤에서는 계약금 깎아주고 사은품 얹어주면서 겨우겨우 채운 물량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전세시장은 더 처참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몰리면서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전세가가 분양가의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는 곳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면 전세가가 폭락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싶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이 묶이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아놓고도 짐을 싸지 못한 채 매일 집주인에게 전화를 거는 세입자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시세를 나타내는 실거래가 그래프는 마치 절벽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15억이었던 아파트가 실거래가 7억, 다시 5억대까지 내려앉는 데는 채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런 시세 그래프를 캡처한 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댓글창은 이건 실화냐, 여기 아는 사람 산다는데 어떡하냐는 반응으로 도배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시세 하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그 집을 계약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무리해서 끌어온 대출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어려움은 시세표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에도 조용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입주율이 낮은 단지는 관리비 부담이 남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세대수가 많을수록 나눠낼 사람이 많아 관리비가 낮아져야 하는데 절반 가까이가 빈집이다 보니 공용전기료, 승강기 유지비, 경비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을 소수의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입주민 대표는 관리사무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 관리비는 왜 계속 오르는 거냐고 다들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사람이 안 사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빈집이 많은 단지일수록 방법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밤늦게 주차장을 지날 때마다 어둠 속에 잠긴 층을 올려다보며 괜히 마음이 서늘해진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 대신 텅 빈 이웃들이 만들어내는 불안감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40대 가장, 그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입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그의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6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대출 원리금은 매달 그대로 빠져나가지만 집값은 대출 잔액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 아파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팔면 대출금도 못 갚으니까요. 그냥 여기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연은 이 신도시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여러 신도시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 교육 때문에, 어떤 이는 대출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이미 떨어진 값에 팔기가 너무 억울해서 다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매수 문의보다 지금이라도 팔면 얼마나 손해보나요? 라는 문의가 훨씬 많습니다.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신도시의 삶이
어느새 버티기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버티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도시들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빚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분양가의 상당 부분은 대출로 충당됩니다.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여기에 신용 대출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엔 집값이 오를 테니 대출 이자쯤은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고 심지어 금리까지 오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깡통 대출입니다. 여기에 역전세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합니다. 결국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이 문제가 한 명, 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단지에서 이런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 그 여파는 지역 전체의 금융 건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런 지역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지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현상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집을 사는 것이 자산을 늘리는 길이 아니라 빚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갭 투자로 이 신도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실거주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전세를 낀 채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만 지불하고 집을 산 사람들. 이들에게 전세가 폭락은 곧바로 치명타가 됩니다. 원래 받았던 전세 보증금보다 새로 구해야 할 전세 보증금이 훨씬 적어지면서 그 차익을 자기 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한 갭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세 차익 노리고 들어왔다가 오히려 추가로 몇 억을 더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손도 안 댔을 겁니다. 실거주자와 캡 투자자 서로 다른 이유로 이 도시에 들어왔지만 결국 같은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빚으로 시작된 도시는 결국 빚으로 무너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제 억울함과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분명 GTX 개통한다고 했잖아요. 상업시설 들어온다고 광고에 그렇게 크게 써놨잖아요. 공급 물량 조절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민들은 지자체와 건설사 그리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집단 민원과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수막에는 약속을 지켜라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도 마냥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교통망 건설은 예산, 인허가, 지역 간, 이해관계 등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어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업시설 유치는 결국 기업의 경영 판단이라 지자체가 강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은 애초에 여러 사업 주체가 각자 다른 시점에 인허가를 받다 보니 한꺼번에 조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누구 하나를 완전한 가해자로 지목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이 사태를 더 답답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가장 큰 손실을 짊어지는 건 이 도시를 믿고 들어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억울함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든 건 분양 당시 배포됐던 홍보 자료였습니다. 조감도 속에는 이미 완공된 것처럼 그려진 공원, 학교, 상업시설이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이 시설의 완공 시점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홍보였지만 감정적으로는 속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체로 미래 계획에 대한 홍보는 확정된 약속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많은 소송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또 한 번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명확한 구제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분노는 서서히 체념으로 바뀌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도시에도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엔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일부 주민들은 직접 나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지자체의 교통망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상업시설 유치를 위해 직접 기업에 제안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상가협의회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굴 원망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우리라도 움직여야 뭐가 하나라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지역 축제를 열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SNS를 통해 지역의 장점을 알리는 활동도 함께 벌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낮은 상가 임대료를 활용해 젊은 창업가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망 완공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고 공급 과잉 물량이 시장에 모두 소화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도시가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과거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몇몇 신도시들은 시간이 지나며 교통망이 완공되고 인구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다시 시세를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특정한 지역만의 이야기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를 앞세워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정작 인프라 완성이 늦어지며 어려움을 겪는 신도시들, 대규모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입주장 전세난을 겪은 지역들, 지방산업단지 배후 신도시 중에서는 기대했던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까지 치솟은 곳들도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미래 가치라는 기대감이 현재의 실체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감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의 가격에 반영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예정대로 오지 않으면 그 프리미엄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신기루를 실제 돈을 주고 산 사람들만 고스란히 그 낙차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국 곳곳에서 유령 신도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도시들 중 일부는 시간이 흐르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통망이 예정대로 혹은 조금 늦게라도 결국 완공되고 인근에 계획됐던 산업단지나 기업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서서히 빈집이 채워지고 상가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유령 도시로 불리던 곳이 5년, 7년이 지나 다시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재평가받은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 애초에 계획 자체가 인구 유입 여건과 맞지 않았거나 산업 기반 없이 오직 아파트만 지어졌던 지역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더뎠습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 도시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인 곳은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아났고 아니오에 가까운 곳은 유령 도시라는 이름을 오래도록 벗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은 앞으로 어떤 신도시를 눈여겨보고 계시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랜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신도시의 미래 가치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교통망, 상업시설, 인구 유입, 이 모든 것은 여러 변수에 따라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계획일 뿐입니다. 계획을 볼 때는 항상 이게 언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공급 물량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입니다. 내가 사려는 지역 혹은 인근 지역에 앞으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몇 년 뒤 내 자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함은 가장 위험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이야기 속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그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남아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이 도시들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 혹은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지역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숨겨진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